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여든을 바라보는 할머니입니다. 그 옛날 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오빠와 연애 결혼을 하였지요. 중학교 시절부터 좋은 감정으로 지내던 우리는 제가 20살, 남편이 22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남 2녀 중 장녀였고 남편은 1남 2녀 중 장남이었습니다. 남편의 집이나 저희 집이나 경제적인 차이는 크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결혼 1년 만에 아이를 가졌고 전 딸을 낳았습니다. 당연히 그 시절에는 시부모님은 아들을 원했던 터라 첫 딸을 낳자마자 둘째를 빨리 가질 것을 재촉했습니다. 저희 딸이 1살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얼마 안 되어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심장마비인 건지 뇌출혈인지.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며 생계를 이으셨고 어머니는 아직 어린 동생들을 돌보면서 동네 소 일거리를 했었던지라 아버지의 부재는 경제적으로 타격이 컸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농사일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없었을 뿐더러 고된 일을 견디기도 힘드셨기에 작은 땅을 하나하나씩 팔면서 몇 년을 동생들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동생들도 성인이 되기 전부터 동네 소일거리를 도맡아 하면서 돈을 벌었고 바로 밑에 여동생은 공장을 다니면서 생계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도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몇 달 호소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2년 만에 부모님이 차례차례 돌아가시게 되어 정말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이를 낳고 2년 동안 둘째가 생기지 않아 시댁은 저를 못마땅해 했고 줄줄이 초상을 치르는 친정을 장녀로서 오가며 동생들까지 돌보는 절 타박하셨습니다. 너는 시집을 왔으면 너희 집에선 출가 외인 아니니? 그런데도 그렇게 친정을 오가면서 신경을 써대니 애가 들어서려다가도 말겠다. 자고로 여자는 친정에 자주 왕래하면 안 되는 거야. 너희 집이 아들이 넷인데 뭘 못하고 살겠냐? 이제 그만 드나들거라. 한 번 더 친정 가는 거 내 눈에 띄면 그땐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라. 시어머니는 제가 외출을 할 때마다 온 신경을 곤두세웠고 제가 친정이라도 갈까 웬만한 일이 아니고는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나갔다 오면 될걸. 그땐 왜 그리 시어머니가 무서웠는지. 어머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눈치가 보여 외출을 못했었네요. 당시 전화도 없던 시절이었기에 동생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도 없었어요. 남편 역시 처제나 처남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동생이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했지만 애써 찾아온 남동생을 모른 척하지는 않았습니다. 큰 누나, 작은 누나가 아파. 부모님이 다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고 아픈 작은 누나를 보고 있자니 너무 겁이 나. 근처 의원에 가서 맥을 잡고 했는데 별다른 병명을 알려주지도 않고 도통 말도 없고 기력도 없고 방 안에서 잘 나오지도 못하고 힘들어만 해. 가끔은 눈이 뒤집혀서 기절을 하고 그래. 큰 누나, 작은 누나도 잘못되면 어떡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러니 걱정 마. 누나랑 가보자. 그때 어머니께서 예, 가긴 어딜 간다는 거니? 어머니, 동생이 아프다고 해서요. 아프다고 다 죽니? 그래도 아시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갑자기 돌아가셔서요. 사돈들이야. 나이가 많으니 그런 거지만 젊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 그딴 걱정하지 말고 동생 보내. 그리고 넌 밀린 집안일이나 해. 걱정이 너무 되어서 동생을 보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허락을 하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동생을 보러 가지 않을 순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보내고 동생까지 일을 세라 몰래 집을 빠져나와 동생에게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본 동생은 딱히 몸이 아파 보이진 않았지만
남동생 말대로 혼이 빠진 모양이더군요. 마음의 병이었는지 지금까지도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마음의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하러 가면 숨 쉬기 힘들었고 그러다가 기절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집에 그냥 있으면 또 회복이 되기도 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상황으로 직장은 다닐 수 없었고 동생들이 제 누이를 돌보고 여동생은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요즘 말로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거였을까요? 동생은 어려서부터 마음도 약하고 벌레 하나 죽이지 못할 정도로 심약했어요. 제가 시집을 가고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맞이 아닌 맞이가 된 동생이 참 많이도 힘들었던가 봅니다. 저는 몇 번은 몰래 늦은 밤에 그리고 낮에는 갖가지 핑계를 대어가며 친정에 들렸고 결국 시어머니에게 걸렸습니다. 시어머니께 눈물로 호소하며 동생이 많이 아프다며 배려를 청했지만 끝까지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런 날들을 보내는 와중에 둘째가 생겼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4년 만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가지자 시부모님은 예전보다는 크게 구박을 하지는 않더군요. 동네 만신이 하는 소리가 제가 아들을 가졌다고 하더랍니다. 어머님께선 아들 가진 몸이니 몸가짐 잘 하라고 하면서 친정에 굳이 못 가기는 하지 않을 테니 한 달에 2-번 정도만 가라며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결혼을 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처가가 있는 동네에서 같이 농사를 지으며 저희 친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다면서 처가 근처에서 신잡살림을 차린다며 제 작은 누이와 동생들을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돌보겠다고 하면서 남동생을 결혼시켰습니다. 남동생이 결혼하고 얼마 뒤 저는 출산을 했습니다. 정말 아들이더군요. 시부모님은 정말 저희 둘째를 예뻐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종일 물고 빨고 땅에 내려놓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둘째 아이를 낳고는 시어머니께서 크게 저를 구속한다고는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업고 친정에 종종 갔고 여동생은 저희 아이들을 보며 웃기도 하고 뒷산에 데리고 가서 꽃반지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이가 6개월이 되었을 때 갑자기 밤에 까무러지게 울던 아이는 경기를 일으켰고 어떻게 손쓸 새도 없이 그날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더군요. 갑자기 그냥 어떤 전조 증상도 없이 아이는 그렇게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 요즘이었다면 영화 돌연사 증후군으로 그렇게 떠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병원에 안고 갔지만 병원에서는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자식을 잃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은 저인데 저는 시댁에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친정에 드나들더니 네 동생한테 지랄병이 옮아서 우리 손주가 저렇게 된 거야. 내가 그래서 친정에 드나드는 거 아니라고 했지. 너네 집안에 망령이 들었어.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줄초상이 날 순 없는 게야. 결국엔 그 망령이 우리 집 장손까지 잡아가고 말이다. 내 말을 안 듣더니 너 때문에 우리 소중한 장손이 그렇게 된 거라고. 너 때문에. 시어머니는 동생이 미친 거라고 생각을 하더군요. 동생은 마음의 병이 있었을 뿐 정신은 멀쩡한데 말이죠. 저는 아이가 하늘의 별이 된 다음 날 제 딸 아이와 쫓겨났습니다. 장례도 당신들이 알아서 치르겠다며 아이 보내는 길까지 재수없게 하지 말라며 내쫓더군요.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저도 딸년도 필요 없다면서 그 어린 제 딸까지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은 제 편이 되어주지 않더군요. 나중에 알았지만 당시 남편에게는 마음을 주고 있던 다른 과부가 있었고 저 몰래 만나오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없으면 더 좋았기에 겸사겸사 핑계삼아 절 붙잡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이후 저는 친정으로 가서 동생들과 지냈습니다. 그 집에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저히 시댁에는 관심도 안 두고 들려오는 소식도 다 모르쇠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여동생은 제 딸을 돌보았고 첫째 남동생은 간간히 쌀을 사다 주며 우리들을 돌보았어요. 그 아래 남동생들도 모두 돈벌이를 했습니다.
제가 쫓겨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남편이 새 아내를 맞아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그냥 다 제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쫓겨난 것도 제 복이라 동생 옆에서 동생을 돌보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 스스로 참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친정으로 돌아가고 나서 동생의 건강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였으니까요. 저와 같이 지낸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동생은 소일거리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고 이후에는 시내의 양장점에서 보조 일을 하면서 기술도 익혔습니다. 어릴 때부터 앉아서 바느질 하기를 좋아하고 자수하기를 좋아하더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기술도 익혀가더군요. 그렇게 조금씩 건강해지던 여동생은 당시로는 제법 늦은 나이였지만 나이 30에 좋은 짝을 만나 재혼처로 시집을 갔습니다. 일찍이 사별을 한 제부는 양장점의 단골로 동생과 친분을 쌓다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느덧 남동생들도 다 결혼을 하였고 여동생까지 늦은 나이에 제 짝을 찾던 날 그렇게 눈물이 나고 부모님을 대신해 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비록 가정을 지키지 못했지만 동생들은 모두 다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았습니다. 동생들은 돌아가며 저희 모녀를 챙겨주었고 저는 그런 동생들에게 우리가 혹여나 짐이 될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임신을 하였고 아무래도 노산이다 보니 힘들어하였기에 제부는 저를 찾아오더군요. 저형 죄송한데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이요? 무슨 부탁이요? 아내가 임신하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면서 저희 아내 좀 돌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워낙 몸도 약한 사람인데 이제 7개월에 배는 어찌나 부른지 잘 걷지도 못해요. 입덧은 또 왜 이리도 오리를 하는지 이러다 또 아내를 떠나보내게 될까 겁이 나서 출근해서도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저는 제부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 동생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 핑계로 우리 모녀를 보살펴주고 싶어하는 마음을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제부가 동생과 결혼을 약속했을 때에도 그간 제가 동생을 보살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세상에 남편과 아버지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사람들 눈길이 다른지 잘 안다며 저희 모녀에게 제부와 이모부로서 세상의 눈길로부터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며 아래치에서 함께 살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혹여라도 우리 모녀가 동생에게 그리고 제부에게 짐이 될까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몇 번을 거절했지만 이번엔 동생의 건강을 걱정하며 이야기하니 거절을 하지 못하겠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제부의 아래채로 이사를 갔습니다. 임신기간 내내 그렇게 힘들어하던 동생은 30이 넘은 나이에 아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나 배가 컸었나 보더군요. 제부의 전처가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병을 알아오다 사별을 한지라 동생이 시댁에선 그저 결혼을 해준 제 동생을 예뻐해 주셨는데 아들 쌍둥이까지 낳으니 더욱 예뻐해 주시더군요. 더불어 저와 제 딸에게도 잘해 주셨습니다. 조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제가 쌍둥이들을 같이 봐주고 제부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지만 조카들이 5살이 되던 해부터 시내 야채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다시 돈벌이를 시작했고 나중에는 시장에 제법 큰 점포를 운영하면서 돈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지만 남동생들도 다 잘 살고 마음의 병을 얻었던 여동생도 잘 살았습니다. 그땐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지만 돌아보니 우리는 형제로 똘똘 뭉쳐 다들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우린 각자 평탄하게 잘 살 수 있었지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딸 아이도 대학에 들어가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딸을 그렇게 키울 수 있었던 건 우리 딸 육성회비 한번 밀리지 않게 동생들이 돌아가며 도움을 주었고 경제적인 이유로 딸의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제부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를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게 하면 안 되는 거라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여동생이 시댁에서 그간 쌍둥이들 함께 잘 키워줘 고마워 주는 거라며 첫 학기 등록금을 지원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동생인 시어머니께서는 그간에도 종종 동생 집에 오실 때면 저희 모녀도 살뜰히 챙겨주시며 당신을 친정 엄마라고 생각하라고, 당신께서도 친정 부모를 일찍 여의어서 제 동생이 안타까웠노라며 며느리가 당신 딸이면 며느리 언니도 딸 아니겠냐며 그렇게 만날 때마다 절 다독여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까지 그렇게 챙겨주시니 정말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제가 남편복, 시댁복은 없었지만 가족복은 있는 건 확실했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었던 어느 날 제 앞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대체 제가 사는 집을 어떻게 알았던 건지,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데 집 앞에 어떤 노인네가 저를 향해 다가오는데 다가올수록 젊은 날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얼굴이 겹치면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가, 잘 지냈냐? 나 기억하지?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하니? 지금 네 남편이 병을 얻어서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그렇게 너를 찾는다. 한 번만 만나주렴. 아들 낳은 그 여자한테 병수발 들라고 해요. 왜 절 찾아온 건데요? 험한 일은 저보고 하라고요? 됐어요. 제가 미쳤어요? 본이 진작에 서류상에도 이혼도 됐던데 그 여자가 아들 낳고 호적 올리느라 이혼 처리하고 그 아들이랑 그 여자 호적을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날 무슨 낯짝으로 찾아온 거예요? 진짜 염치 없는 건 나이 들어도 여전하시네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그 인간이 저를 찾는다고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서로 좋은 마음 가지고 서로의 첫사랑이라 여겼던 우리였는데 그 시절이 무색할 만큼 결혼 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 제가 너무 힘든 그 시기에 다른 여자를 품으면서 배신을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와 병이 드니 절 찾는다고요? 치가 떨리도록 화가 나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체 무슨 병이 들었기에 저 노인네가 자존심을 다 버리고 나에게 찾아와서 저러나 싶기도 하고, 이랬든 저랬든 딸에게는 아버지인 사람이 아프다니 마음이 쓰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딸은 어린 나이에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를 못 보고 살아야 했기에 제 아비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있는지 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아버지를 보는 선택권을 주어야 하는지 고민이 되더군요. 그래서 동생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이런 이야기들을 제부에게 했고 제부가 지인들을 통해 저희 전 시댁의 상황을 수선해 보았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니네 시댁의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 형부, 아니 그 사람 그렇게 아들 낳고 살다 그 여자가 바람이 나서 또 이혼을 했다고 하네. 그러다가 세 번째 결혼을 했나 봐. 아들 하나는 계속 그렇게 키우고 살고 세 번째 부인과도 얼마 못 살고 헤어졌나 봐. 아버지는 진작에 돌아가셨고 하나 있는 아들은 제대로 직업도 없이 떠돌다가 언제부턴가 행방불명이 됐는지 오가지도 않고 소식도 모른다네. 딸들 둘은 다들 젊은 나이에 잘못되어서 죽었다고 하고 그 사람은 얼마 전에 암에 걸렸다네. 아픈 건 맞는데 언니 전 시어머니가 당신 나이도 있고 병 건너가기도 힘들고 하니 언니 찾아온 것 같아. 그렇구나. 그래. 알아봐줘서 고마워. 동생은 저에게 차분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니 제 딸 아이에게는 제 아비가 아픈 것 정도는 말해주는 건 상관없지만 혹여나 측은지심에 제가 병간호라도 할세라 만나지 말라고 하더군요. 동생은 제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거든요. 하지만 전 그럴 마음 따위 없었습니다. 동생의 늘 마음 한켠에는 제가 쫓겨나 이혼을 당하게 된 것이 어느 정도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한 번씩 제게 미안하다고 할 때마다 전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만 동생은 평생을 저에게 미안해했거든요. 전 당연히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된 딸에게 지난 일들을 하나의 거짓 없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어림짐작은 했지만 낱낱이 지난 날들에 놀라더군요. 그냥 절 따라 나온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친가와 아버지에게서 버려졌다는 걸 그제야 알았으니까요. 다행히도 딸아이는 덤덤했습니다. 선택은 딸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이니 한번 보고 싶으면 찾아가 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딸은 단번에 싫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자신을 그리워했다면 그간 한 번이라도 자신을 찾았을 법도 한데 그러지 않지 않았냐며 이제 와서 소식도 알고 싶지 않고 마주하고 싶지도 않다고 합니다. 이게 15년 전 일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오랜만에 소식을 알게 된 그날로부터 2년이 채 되지 않은 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얼마 전 아들이 떠날 걸 직감한 전 시어머니가 다시 저와 딸을 찾아왔더군요. 한 번만 만나달라고요. 그게 어려우면 가는 길 배웅이라도 해달라고요. 그 사람이 떠나도 자리 지킬 사람이 나이 든 당신과 형제밖에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당신들 재산 누구 것이겠냐고 줄 사람은 저희 딸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장래에 와야 그 재산을 우리 딸에게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떠나는 그 사람을 배웅해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딸은 그간 제가 한 맺힌 삶을 살아온 걸 아니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딸은 쫓겨난 그날 이후 처음으로 제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자신의 친가 식구들을 만났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 딸의 손을 잡고 울더라네요. 그러면서 당신께서도 나이가 들어 살 날이 얼마 안 남지 않았겠냐고 하면서 앞으로 왕래하고 지내자고 하더랍니다. 딸은 그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제 아버지 가는 길을 배웅하고 돌아왔더군요. 이후 딸은 변호사를 통해 제 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의 1원까지 싹 끌어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알고 보니 하나 있는 아들도 어디에서 비명 행사했는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네요. 그렇다 보니 전 남편의 재산의 제1상속인이 바로 제 딸이었던 것이죠. 그때 전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희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마 제 딸도 저도 그 집구석에 미련도 없었던 만큼 재산 상속에 대해 연락이 왔어도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라며 신경도 안 썼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찾아와 재산을 줄 테니 가는 길 배웅해 달라고 했으니 제 딸은 그대로 했을 뿐이지요. 전 남편의 재산이 제 딸에게로 상속이 모두 끝나던 날 딸은 모든 재산을 현금화해 제 통장에 넣어주며 지난날 제 삶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은 제 인생도 자신이 함께하며 지켜주겠노라고 그 힘든 시절을 버텨주어서 고맙다고 합니다. 그간 내가 꿈꿀 수 없었던 돈들이 생겼지만 그 돈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이전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돈은 우리 딸 것이니까요. 저희 딸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제 이모와 외삼촌 가족들에게 참 잘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데에는 외가 식구들의 도움이 많이 컸다면서 말이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동생들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욕심으론 100살까지도 살고 싶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내 동생들과도 함께하고 싶은 것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삶이 주어지진 않겠지요. 감사하게도 이 나이 먹도록 딱히 아픈 것도 없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내 삶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가족들을 생각하며 잘 지내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